5월 1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혹시 어제 정치부회를 못 보신 여정의 가족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정치부회가 또 한 번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당분간 임시 스튜디오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새롭게 바뀔 정치부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두 번째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죠? 네, 복장과 한결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네. 노트북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의 중에는 오늘 회의에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필름 새로 깔았는데도 보여요. 네, 네, 보여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신반장이 첫 번째 발제죠? 네. 나가요. 알겠습니다. 먼저 나가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합의한 여야 정치권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소식도 알아보고요.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청와대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5월)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5.18 민주화운동이 오늘로 41년을 맞았습니다.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5월 정신을 국민 통합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여야가 가장 한 목소리로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뛰고 떠버려서 못 살거든. 10년 동안은 사찰로 당하고 살았으니 너희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 놔둘 것인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모두는 광주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1980년 5월)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5.18 민주화운동이 오늘로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상을 고려해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또 5.18 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등 99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왼쪽 가슴엔 오늘 기념식의 주제인 우리들의 5월이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의 환자가 속출해서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5월 정신입니다.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개성해 나갑시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김부겸 총리는 5월 정신이야말로 코로나 위기에 가장 필요한 국민 통합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 의지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화해와 용서는 가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 호소했습니다.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실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선명해지는 그리움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41년 전 오늘 무고한 시민들을 군홧발로 짓밟고 또 무차별 사격을 명한 가해자 전두환 씨는 올해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련 재판에서도 참회나 반성의 모습은커녕 졸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공분을 샀었는데 그마저도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 중입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억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으세요? 기억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책임. 시에 실권자셨잖아요. 앉지 마세요.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자, 다시 오늘 기념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광주의 풍경이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차게 팔을 흔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또 유족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물병을 던지던 시민들도 사라졌습니다. 어제 유족들이 주최한 추모 전화제엔 보수정당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5.18 관련법 통과에 힘써준 덕분이라고 하죠. 오늘 여야를 이렇게 함께 초청을 해서 이렇게 통합의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메시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주셨기에. 그래도 우리 민영기 의원보다는 훨씬 못해. 불과 2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는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도 받았죠. 그도 그럴 게 당시 자유한국당에선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주장이 버젓이 공개석상에서 제기되곤 했습니다. 이 5.18이 정말 북한군이 개입된 것이었다.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흉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폄훼와 왜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예 5.18의 기억을 담아두지 않은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본인입니다. 1980년 그때 막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기념식 자리를 지키고 또 지도부의 사과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서재 이후에는 5.18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국회 5.18 법 통과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참여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시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물론 앙금이 한 번에 다 사라질 수는 없을 겁니다. 열흘 전에도 광주를 찾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도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아무 소란 없이 광주를 떠나긴 쉽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큰 희생을 통해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십니까? 5.18 망언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5.18 망언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사과 나가고 가시죠. 네, 나란히 광주를 찾은 여야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이렇게 주먹밥 조찬 회동도 가졌습니다. 송영길 대표, 새벽부터 시장하던 차에 욕이라도 하자면서 두 분을 모셨다. 자주 다투는 사이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동행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요 라면서 다툴 때 다투더라도 뭉쳐야 할 때는 이 주먹밥처럼 해보자고 생각했다. 감회를 밝혔습니다. 자, 이 주먹밥, 광주항쟁 당시에 노점상인 등이 시민군에게 건넨 음식으로 5월 정신과 연대, 나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죠. 대신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를 통해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했고요. 또 오늘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5월 광주의 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김부겸 5월 정신은 국민통합, 여야 함께한 우리들의 5월입니다. 네, 신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소개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NS를 통해서 별도의 5.18 메시지를 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인사말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1일에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출국은 내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도 좀 이따가 신반장이 소개를 한다고 하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통해서 어제와 오늘에 머물지 않는 5월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다라면서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새긴다 했고요. 또 5.18 진상규명 조사위의 움직임과 지난 3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서 직접 용서를 구한 일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5월의 진실이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조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메시지를 내면서 현재 이제 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상황도 함께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 택시 운전사에도 나왔던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히츠페터를 언급하면서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며 기록했다고 기렸습니다. 또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두고는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본다며 5월 광주와 히츠페터의 기자 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5월 단체들은 최근 군부 쿠데타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죠. 미얀마를 돕는 모금운동과 한쟁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얀마 연대 투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신 반장, 아까 이제 류 반장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순방 일정 본인이 얘기 안 하고 신 반장이 들어오면은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일단 내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을 하고요. 네. 이제 현지 시각 20일 오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는 것으로 이번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그 이튿날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첫 정상회담이죠. 맞아요. 현지 시각 21일에 열리는데 일단 오전에는 먼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고 오후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준으로 이제 토요일 오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뭐 의회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정치부에서 또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을 카밀라라고 했네요. 그래요?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제대로. 다음에 또 얘기할 거에다 준비하느라고. 박 반장은 그런 거 뭐예요? 전 잡아내야지. 옆에서. 알려주세요. 제대로 잡아내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신 반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신 파트너십,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일단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청와대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에 담길 구체적인 표현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다만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이번 방미 기간에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이 투자 등의 여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애틀란타로 이동해서 SK 이노베이션 현재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다루지만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니까요. 내일부터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을 신 반장이 비록 워싱턴에 가진 못하지만 여기서 잘 다뤄주기 바라고요. 국장님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예,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 다시 이제 5.18로 돌아오면요.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올해 기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광주를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걸 보니까 그 5.18을 상징하는 주먹밥도 이제 여야가 같이 먹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함께 주먹밥 회동을 가졌습니다. 송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달라 자주 다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에 동행한 것만 해도 좋은 일이다. 다툴 때 다투더라도 뭉쳐야 할 때는 이 주먹밥처럼 해보자고 생각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송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자 김기현 원내대표도 저 역시 대학생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고 우리는 동지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이제 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유족들을 향해서 재차 사과한다는 말도 했죠. 네, 그 지난 7일에 광주 방문 때 사과를 한 데 이어서요. 오늘도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5.18 민주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5.18의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겠다. 이런 당 차원의 공심 농편도 냈는데요. 어제 유족회가 주최한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의원을 처음으로 공식 초청한 데 이어서 그런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몇 번의 방문 사과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진정성으로 다가서겠다고 했습니다. 추모제에 초대된 성일종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여당의 주장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광주 현지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열렸는데요. 강지영 현장 반장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기념식 현장은 강지영 반장의 취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거지인 광주 그리고 이곳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광주와 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공정과 상생을 실현해 한 단계 더 발전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비슷한 참상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지지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의 한국지부 대표인 얀나이툰 씨가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원금 증서도 전달됐습니다. 세오수의 피내물고 과수익하는 야리 그래မြန်မာနိုင်ငံအတွက်အလှအသီးသီးသောကိုရီးယားပြည်သူပြည်သားများနဲ့တကွစိုးငါတရှိအောင်မဖွယ်ဖွဲ့စည်းကလေကျွန်တော်တို့မြန်မာပြည်သူပြည်သားများအားကိုချင်းစာနာထောက်ထားမှုအဖြစ်နဲ့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800명이 죽었어요. 미얀마에서는요 지금 한국이 롤모델이에요. 5.18이라는 그 큰 아픔을 딛고 나서도 또 꾸준하게 계속 민주화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왔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마당에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 광주에서 벌어진 그날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계엄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시내버스들이 다 차량 시위로 오니까 시민들이 갑자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차 위로 올라가서 태극기를 휘두르는데 이로부터 얼마 후에 조준사격을 해가지고 이분이 총 맞고 버스 아래로 떨어지십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총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총상자 그리고 대검에 찔린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고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니까 내 피 써달라고 다 팔걷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헬리콥터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싸는 거라.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하여 북한 특수군으로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설한 북한군 출신 북한 이탈 주민 김명국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부의 양심 있는 계엄군은 진실을 털어놓기도 했고 사죄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거기 산호 사진 두 사람밖에 안 보여요. 거기 나를 그렇게 조회해 준다. 사격 중지를 해라고 해도 안 돼요. 7공수여단 소속인 A씨는 1980년 5월 23일 박 씨에게 총을 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또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해오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모든 시민들한테 사과하라니까. 죽은 사람은 수백 명인데 아직도 물증이 없고 증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를 밝혀내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일궈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5.18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도 처벌받는 그날이 끝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현장 브리핑에서 인사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강지영 현장 반장의 새로운 변신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여야 함께한 우리들의 5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를 26일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 표결 문제는 일단 논의를 미뤘는데요. 민주당은 6월 전에 부동산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전우는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제 박 반장이 이렇게 트와이스의 다현 씨의 예보 영상으로 국민의힘 당권 기상도를 전하더라고요. 저도 트와이스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 JTBC에는 날씨 박사 김세현 기자가 오기 전까지 다양한 기상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야 기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하셨던 강동원 씨가 아직 안 가고 계십니다. 내일 날씨는 강동원 씨가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전남과 제주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 책을 읽듯이 딱딱하게 말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어쨌든 오늘 오전만 해도 국회에는 그 강동원 씨의 말처럼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곧 번개라도 칠 기세였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와 연계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부터 하자라고 했는데요.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또 협상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나 했는데 다행히 금방 합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논의는 뒤로 좀 미루고 일단은 26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거죠. 21일 날 상임위원장 신임 임명 동의를 위한 그런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날은 순수히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국한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하지만 숙제는 남았습니다. 번개는 피했지만 당분간은 흐린 날씨가 계속된다고 할까요? 국민의힘 새 원내 지도부는 틈만 나면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주장하고 있죠. 야당의 몫을 여당이 훔쳐갔다라면서 작물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네,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지난해 여야 협상으로 임기 2년의 상임위원장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1년 만에 번복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생떼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기승전 법사위원장 떼쓰기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다시 예전처럼 국회를 식물국회로 불 꺼진 국회 만드는 이 일을 재현하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 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27일이나 28일쯤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야의 신경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기로 했다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법사위원장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26일로 예정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의 한판 충돌이 예상되는 먹구름 낀 날씨입니다. 인사청문회 보통 야당의 득점 기회로 활용이 되죠.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이 세 사람을 차관으로 호흡을 맞춘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도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김호수 후보자야말로 앞서 강행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입니다.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호두 인사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을 유출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 쟁점은
무주택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경선 당시에 내놨던 공약인데요. 당선 이후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4일 날 제가 대통령과 오찬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는 LTV 90% 완화 검토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했는데요.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90%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와전됐다라는 설명인데 송 대표는 경선 당시부터 LTV 90% 완화 이 공약과 누구나 집 프로젝트 공약은 다른 거다 이렇게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민주당 내 투톱인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대출 비율을 포함해서 무주택자 실소유주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확정되기에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윤 원내대표의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인데요. 민주당은 재산세 같은 부동산세 문제는 세수를 직접 거두는 지자체와 상의하겠다라고 했었죠. 어제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서울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세금을 안 내리면 대선에서 진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지방세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재산세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종부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급작스럽게 또 많이 오른 그런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관련해서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더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선거에 졌는데 종부세를 완화하는 이 부자 감세로 집값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세의 상징일 뿐 완화의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고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로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논란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세 번째 쟁점은 양도소득세 완화입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액에 매기는 세금인데 6월부터 오르게 되죠. 김진표 위원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양도세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반면 강병원 최고위원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를 겨냥해서 진단도 해법도 틀렸다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이후 약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던 것입니다. 아직 시행도 못했습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네, 다만 민주당뿐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까지 유일하게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있는데요.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서 완화하는 그런 안입니다. 나머지 방법들의 경우에는 김진표 위원장 말대로 이 고차 방정식인데 결정되지 않은 의견들로 시장을 출렁이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26일 김호수 청문회 합의, 법사위원장 놓고선 전훈, 민주당 내 부동산 정책은 설왕설래. 네, 앞서 저희가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가 광주에서 주먹밥을 같이 먹은 그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야가 오늘 국회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26일에 열기로 일단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2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그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만 통과시키고요. 26일에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를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5월 첫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표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논의를 뒤로 미룬 겁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서 생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만함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수십 년간의 정상적인 국회 관행, 불문법에 가까운 관행을 깨고 법무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독식하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떼를 선다고 비아냥거리는 윤호중 원내대표,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거기만 해도 이제 좀 진전을 이룬 건데 자, 박 반장, 청문회가 열리면요 여야 간 충돌이 아주 뜨겁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역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선 수원지검의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 사건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논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진행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서 원내대표했다가 또 필요하면 법사위원장 됐다가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의 지시로 지금 대검이 관련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는 법무부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오후에 열었는데요. 피의 사실 공표도 네 편과 내 편이 있느냐라면서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으로 향하자 피의 사실 공표로 이를 옥죄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 법무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은 그 끝이 어딘가? 야당 의원 시절 박 장관은 누구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해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언론에 연일 수사 상황을 생중계했던 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는 대신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직무배제부터 단행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박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도 짚어봤지만 지금 이제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검에서 아마 조사를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잖아 아까 이제 류 반장이 소개한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의 논쟁이 많이 가열돼 있네요. 네, 일단 송영길 대표가 큰 틀에서 세제 완화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는데요. 본인의 공약인 LTV 90% 완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성년의 날을 맞아서 20대들 만난 자리에서도 청년, 신혼부부 LTV 상향과 누구나 집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나중에 정책 발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LTV 90% 완화가 실현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수혜자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로 한정이 되면서 이 40, 50대 무주택 실소유자 등은 배제된다 이런 목소리고요. 또 청년층 중에서도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LTV를 완화하더라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달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걸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규제가 또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유 반장, 종부세 완화 문제도 지금 내부에서 쟁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데요. 부동산 특위에서는 이 1주택자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이제 테이블에 놓고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부겸 총리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 등을 예로 들어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다만 당내 일각에서 논의되는 양도세 완화 중과 면제 등에 대해서는 5월까지 이제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것이 아니냐, 이거는 신뢰의 문제다라면서 이 중과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반장들이 해이해질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내일 회의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그 정치권 상황까지 좀 챙겨가지고요. 모레 그 여야 소식, 지금 이제 청문회까지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요. 여야 정치권 상황 유 반장이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26일 김호수 청문회 합의 법사위원장 놓고선 전운, 민주당 내 부동산 정책 설왕설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견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선의 홍문표 의원은 초선 소장파뿐 아니고 중진 후보군까지 모두 비판에 나섰고요. 초선 의원들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 사이에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파트너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랑의 짝대기로 하죠. 콜. 자, 하나, 둘, 셋. 그 옛날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있었더랬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과거이긴 한데요. 그래도 분명히 기억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사랑의 짝대기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출연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는데요. 선택한 이성에게 큐피트 화살 마냥 사랑의 짝대기가 날아가 꽂히곤 했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들은 지금 애증의 스튜디오를 한창 촬영 중입니다. 애증! 순도 100%의 분노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발심이나 경쟁심도 적당히 있고 애정도 일부 섞인 그런 양가 감정인데요. 당대표 후보들 몇몇만 저렇게 펼쳐놓고 살펴보자면요. 먼저 사선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상대 후보들 향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애증의 짝대기를 날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초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2년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당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거 이게 참 엄청난 선거입니다. 그럼 이런 선거들을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당대표가 돼서 전면에서 당을 진뒤지우고 상대와 싸운다?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초선들이 전당대회의 활력소인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요. 당대표를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스스로를 조직의 달인이라고 지켜세웠죠. 특히나 이번 당대표는 경륜이 필요한 인물이 돼야 한다고 자기 어필을 했습니다. 그 경륜을 내세우길래 다른 중진들은 화살을 피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 의원 모두 가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쉬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1년짜리 원내대표 그분이 하다가 또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당대표 떠나옵니까? 이게 무슨 개인 자기 정당도 아니고 이렇게 당원을 무시하는 거는요. 이거야말로 독선인 겁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도 했으니 이번에는 양보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경쟁 상대죠.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짝대기를 날렸습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서울시장 후보 그렇고 그 전후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국회 그분이 원내대표 할 때 상처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많습니다. 자기는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뭐 책임진다고 그렇게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은 저는 이게 하나의 독선이거든요. 오만이고. 알겠습니다.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일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언급했는데요. 당내에 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나 전 의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선거마다 나오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렇게 초선 중진할 것 없이 모두 공격한 홍 의원. 그렇다면 짝대기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했던가요? 누구 하나 짝대기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애정도 증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은 그냥 놔두고 서로 짝대기를 날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젊은 의원들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깔았지만요. 항상 한 고는 벗, 이유를 잘 들어야겠죠. 세대 교체보다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소장파 모두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뒤에 물러나 있으라는 얘기인데요. 세대 교체는 인위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 때마다 세대 교체, 물갈이를 많이 했지만 부작용이 크지 않았습니까? 새 당대표는 짧은 시간 안에 야권을 통합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룩하고 안정적인 경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원내대표 경험으로 원만한 경선 관리, 중단 없는 당 개혁, 혁신을 할 수 있는 내가 적임자입니다. 주 전 원내대표 이준석 전 최고와는 앞서 이렇게 에베레스트 803 공방을 벌이는 등 몇 차례 설전을 벌였었죠. 이 전 최고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두고도 한마디 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대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건데요. 경선 룰에 따라 겨루면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 의원의 공격에 침묵했던 초선 소장파,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선두에 나서서 공격 중인데요. 주 전 원내대표를 향해 2년팔이라고 쏘아붙였었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에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제가 태워서 출근한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내가 헤어질 때 이 당대표 후보하고 한번 차 한잔 했어. 혹은 내가 이분하고 같이 아파트에 같이 살아. 혹은 KTX에서 만났어. 그 인연 때문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주 전 원내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KTX에서 몇 번 만난 사이 이상이라고 반박했지만요. 김 의원은 주 전 원내대표가 윤 전 총장의 영입에만 매몰됐다는 취지로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저는 당이 지금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로지 윤석열로 그것을 가름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온당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이 지금 처절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통합보다 자강에 방점을 둔 건데요. 취준생 입장에서 입사 지원을 하려면 일단 그 회사에 관심부터 있어야겠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회사로 거듭나야 지원자들이 몰릴 테고요. 윤 전 총장을 영입한 것에 앞서서 윤 전 총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당으로 혁신부터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초선 소장파도 갈리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는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이렇게 환영한다라고 얘기했었지만요. 반면 김은혜 의원, 연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애증의 짝대기를 날렸습니다. 어제는 나 전 의원의 출마설에 돌려막기라고 봤었는데요. 오늘은 당의 변화를 위해서 출마보다는 뒤에서 도와준 게 맞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라는 나 전 의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공식 출마에 앞서서 섣부르게 맞대응한 건 적절치 않다고 본 듯합니다. 주 전 원내대표도 나 전 의원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동지끼리 상처 주면 안 된다면서 비판을 자제했는데요. 품위 있게 서로 존중하면서 당의 진로를 걱정해야 한다는 말로 느슨한 연대를 택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 애증의 스튜디오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2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모두까지 나선 홍문표, 초선 소장파, 주호영 집중견제. 네, 아까 이제 그 박준호 반장이요,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엔 정말 당대표 후보에 나선 모든 사람을 다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했잖아요. 홍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또 콕 집어서 비판한 부분이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재추대 문제 관련해서 쓴소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국민의힘에 추대하겠다 이렇게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네.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건 한마디로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죠. 예. 저는 국회의원이 그분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슬기롭고 지혜로운 좀 그래도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함량과 몸집을 좀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누굴 찾아가서 어떤 직원도 듣고 이야기하고 만난 거를 또 다시 재생산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네, 홍문표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우선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지 않는 것이 할 일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나들며 병 주고 약을 주는 정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랑의 작대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박 반장은 짝대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된소리를 너무 앞에서 거세게 냈나 봅니다. 그죠? 작대기가 맞습니다. 네, 작대기가 맞는 거죠. 무슨 발음입니다, 그게. 좋아요. 네. 그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가 좀 많이 시끄러운 상태잖아요. 의견도 이제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 복당을 허용하자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아예 반대하는 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박 반장이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일단 먼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후에 복당을 허용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내 반대하는 기류가 크다기보다는 시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당에서는 홍 대표님 복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단지 시기적으로 좀 조율을 좀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전당대회를 좀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여러 들어오실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이 가능하면 여러 정치 일정상에서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성 의원은 홍 의원이 여러 다른 대권 주자들과 올 때 함께 들어온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중도 확장성이 좀 생겼을 때 들어오면 그런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하태경 의원 이제 요 며칠 동안에도 이제 홍준표 의원과 상당히 설전을 벌였고 복당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문자 메시지 공개 문제 이후로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진 그런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하 의원은 홍 의원이 복당을 하면 도로 자유한국당이 될 거다. 그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리스크가 언제 더 크냐 하면 올드 보수로 계속 간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기존에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이제 과거 보수 그런 인물이 당대표가 되고 거기다가 도로 한국당 이미지가 가장 큰 홍준표 대표가 복당이 되고 그랬을 때 그렇죠. 민주당이 간절히 바라는 거라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 전체의 총의를 안 따르고 자기가 독고다이로 끝까지 자기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홍이다. 네, 홍 의원이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막판에 단일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당 전체의 뜻을 안 따르고 자의식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지만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장일치로 복당을 결의를 했죠. 지금 이제 비대위의 결정이 중요한데 상당히 이제 고심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박 반장이 관련 속보 계속해서 좀 챙겨줘요.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대 후보 모두 비판한 홍문표, 김은혜, 주호영, 나경원 집중 견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서 민주당 대선 주자 이른바 빅3가 호남 민심 쟁탈전에 나섰죠. 민생개혁과 개헌, 그리고 검찰개혁, 각 주자들의 차별화 행보가 뚜렷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송영길 대표가 오늘 직접 입을 열었죠. 당헌 당규상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일제히 광주를 찾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각각 전남과 전북 출신으로 호남 대표자를 꿈꾸고 있죠.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불꽃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꼽은 차별화 포인트가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고 우리 이 대표님은 언론인 출신이고 그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두 분 다. 네. 다른 점은 정세균 전 총리의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이죠. 더 많다? 네. 두 사람 모두 반등과 반전의 계기가 절실한 상황이죠.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지금은 채도라도 달리해야 합니다. 호남과 친문 세력 같은 밥그릇을 놓고 다툼을 벌여야 하니 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뽑아든 차별화 카드는 진심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매일 아침 5.18 무역의 묘비를 이렇게 땄고요. 잡초를 정리했는데요. 본인의 진심을 담은 이른바 이낙연 광주선언, 개헌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립니다.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합니다. 그것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과 관련한 메시지를 냈죠.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도 저항하는 게 5.18 정신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이 전 대표, 윤 전 총장의 진심을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가정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소탕하듯이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을 갖고 있죠. 정세균 전 총리는 웃음기를 쫙 뺐습니다. 대신 독한 혀를 장착했는데요. 광주에서 봉화까지 검찰과 언론개혁, 민주주의 대장정을 시작한다면서 본격적인 썰전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던 언론, 죄 없는 국민을 가두고 살해하고 고문하는 일에 부역해온 검찰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은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해 본 적 있습니까?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는 23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죠. 정 전 총리가 광주 이후의 정치적 포석을 미리 깐 듯도 싶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왜 정지총장의 친인척 비리는 형식적 수사로 미적거리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중단 없는 검찰과 언론개혁, 친문 주류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민생개혁과 정치적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 전 총리가 파고든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5.18을 맞아서도 역시나 민생에 방점을 뒀습니다. 민생,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이자 5.18 유공자인 한 분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인데요. 광주정신 모독이자 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이런 돈을 받고도 광주를 말할 수 있는가 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발끈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이 가운데 국가 보훈 관련 지원이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경기도는 135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1,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더욱이 이 지원금, 지난해 광주 민주화운동 단체에서 이 지사에게 생활고를 호소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직업이 치과 의사죠. 광주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가운데 서울에선 대선 경선 연결을 놓고 또다시 당이 시끄러웠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가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뒤에 붙인 사족 하나가 필미를 만들었습니다. 군수 후보들 이야기를 가지고 당이 움직일 순 없다며 1등 후보부터 후보 대부분이 건의하면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면 원칙이지 1등이 건의하면 생각해보겠다라 당장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판단 과정에서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 선수들의 일이 아니죠. 그 노무현 돌풍이 가능하게 했었던 치열한 경선, 또 에너지, 국민의 에너지를 담을 경선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무난하게 민주당이 지금 10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가 이광재 의원은 아예 방향을 이재명 지사 쪽으로 틀었습니다. 1등인 이 지사가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소환했는데요. 당시 박근혜 후보가 1등이던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 연기를 요청했는데 이 후보가 그걸 수용하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면서 이 지사도 생각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대선주자들의 경선률을 확정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오늘 광주에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당원 당규상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연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5.1%, 찬성한다는 의견이 15.5%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기 반대가 58%, 연기 찬성은 26.1%에 그쳤습니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선 연기 논의, 어쩌면 정말 그들만의 리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생개혁, 개헌, 검찰개혁, 3인 3색, 호남 민심 젠탈전. 네, 자 오늘 속보 나온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전한 바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에 대해서 특별 채용을 검토하고 또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서 조만간 피의자, 즉 조교육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도 이 소환 일정에 대해서 날짜를 조율 중일 거다라고 했고요.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조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첫 번째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요. 조희연 교육감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면서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에 머무르고 있어서 오늘 교육청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진보 교육단체들은 과잉 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인데요.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진보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교육청 죽이기에 다름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고 또 채용 과정상 면접, 녹취록 등 필요한 자료도 다 공개됐다라면서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이고 정치적 쇼다 비판했습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 그리고 전국 교수노조 등 90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이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국회 발제는 정리하지 말죠. 뭐 그냥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복마크는 생략할 텐데요. 정말 조반장 예언대로 이러다 복마크 없어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회의가 없고요. 저희는 모레 목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회의 준비는 잘 해요. 네. 내일은 푹 쉬어요. 일단. 네. 네.